제3교시 암묵지와 동양의 지혜. 이 시간은 교양인을 위한 철학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너무 서양 철학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지혜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양 문화와 동양의 전통 또는 동양의 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서양 철학을 이해하고 그 양자를 조화시키는 그런 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원적인 가치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서 우리의 교양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명시적 지식과 암묵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적 지식이라는 것은 언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즉 과학적 지식이 이거의 명시적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이든지 언어적인, 개념적인 지식은 다 명시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구전문학이라고 해서 말로 전해진 것, 문학, 이것도 역시 명시적 지식에 속할 것이지만은 구전문학은 암묵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주로 이와 같은 명시적 지식에 흘러 있었고 거기에 중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글로서 쓸 수는 없지만은 인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식, 암묵지가 너무 무시된 감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명이나 과학적인 발견의 그 순간에서 그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명시적 지식이 아닌 아주 그 마음속에서 번뜩이는 어떤 그 새로운 착상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암묵지인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하는 데서 체험적으로 아는 체험지 또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이런 것이 모두 다 이 현장지가 다 암묵지에 기초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언어적이고 비개념적인 알미 오히려 명시적 지식의 토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 지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부모님한테서 말로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버릇을 배운다든가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데 비언어적인 비개념적인 알을 가지고 터득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또 책 같은 걸 글로 읽은 것만을 지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는 몸으로 익힌 알미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으로 아는 것, 말하자면 체험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의 원리를 아는 것과 달리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자전거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진할 때의 몸으로 균형을 잡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전거를 타는 기회를 우리는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원리를 글로 또는 강의로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뒤에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대를 가지고 운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기예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그 운전을 실제로 해서 몸으로 익힌 거, 이것은 머리로 아는 원리보다는 오히려 몸으로 익힌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머리로 배운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데 몸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박세리와 같은 세계적인 그 골프의 그 기회는 아마 나이가 들고 오래되어도 그 골프를 치는 기회는 몸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런 그 몸으로 익힌 것 중 머리로라면은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것이 몸에서 몸으로 아는 기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의학 같은 데서 보면은 의학 교과서를 모두 다 몇 년에 걸쳐서 잘 알았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실제 임상을 해서 체험적으로 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수술도 할 수 없고 진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명시적 지식과 아울러 암묵지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라니라는 철학자는, 철학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암묵지라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라니는 이런 기예의 알문, 명시적 지식과는 구별해서 암묵지, 영어로 tacit knowing이라고 했습니다. 이 tacit knowing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글로나 또는 말로서 배워서 아는 것 이외에 대단히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묵지로서 포라니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포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들었을 때에 도둑 맞았는데 잠깐 동안 그 범인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쫓아와서 그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말로서는 정확하게 그 범인의 말하자면 얼굴 모양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10명쯤의 용의자를 갖다 놓고 여자 주인을 데려다가 이 10명 중에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대단히 정확하게 자신있게 바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로서도 또는 글로서도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확실히 아는 암묵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암묵지라는 것은 그 대상과 그 대상에 들어가서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서 아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또는 베르그송이 삶의 생애 직관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묵지의 영역을 우리는 점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구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한 것은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진보적 합리주의만 가지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기업이나 또는 시장이라든가 공장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지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앙계획이라든가 중앙지령의 센트럴 코맨드의 경제에서는 현장 사람들의 그 암묵지가 무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국에도 통계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암묵지의 영역을 인정해야 하고 현장에 있어서의 그 현장지를 그 중요성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양 철학에 있어서 도라는 게 뭐냐? 장자는 도를 이 소잡이, 소를 잡는 그 우리는 백정이라고 합니다만은 포정이라고 했습니다. 포정이 왕 앞에서 소를 잡는데 처음에 소를 잡을 때에는 보이는 것이 소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잡이의 기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소는 보지 않고 소는 마음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살과 뼈 사이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한번 그 소를 잡는 칼을 가지고 갖다 대면 그 사이에 훤히 들여다보는 사이로 그 뼈와 그 살 사이로 가기 때문에 19년간을 가지고 소를 잡았지만은 이 칼날은 무뎌지질 않아서 처음 숫돌에서 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소잡이에 있어서의 그 기예의 최고봉의 묘인의 경지에 이른 것에서 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노장 철학 같은 데서 도라는 것은 기예의 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시적 지식, 말로나 글로나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노하우 같은 것으로서의 높은 경지를 인정하는 것이 동양 철학, 특히 노장 철학에 있어서의 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 동양 철학을 명시적 지식으로서는 좀 과소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암묵지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동양의 문명이 남겨놓은 훌륭한 지적인 유산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동양의 고전 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노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가르침과 공자의 여러 가지 행적을 기억해서 남겨서 기록한 것이 논어입니다. 논어에는 많은 공자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으로 군, 신, 부, 자자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왜 유명한 얘기냐? 임금은 임금이다. 신하는 신하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들은 아들이다. 왜 이것이 이 공자의 유교의 기본적 가르침으로서 동아시아 문명의 원리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에 사회질서가 혼란할 때 사회질서의 기본적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가족이라는 것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국가라면 나라라면은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하주정적인 효의 관계를 나라에 있어서는 임금과 신하 간의 충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면은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어서의 기본적 가치관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은 군군, 신신, 부부, 자자는 동아시아에서 부자 관계, 즉 가라는 가족 관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은 사회라든가 나라를 올바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본 단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가정의 아들이나 딸 또는 또 아들이나 딸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까이 합니다.
그와 같은 윤리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운영한다면 따뜻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군군신시 부부 자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노자는 어떤 명언을 남겼느냐. 큰 나라를 다스려도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는 무위자연, 즉 백성이 스스로 그러하다고 해서 백성들의 자유를 많이 주고 중앙 권력이 국가 권력이나 제왕권이 통치를 위로부터 하는 것을 적게 하는 작은 정부론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려도 작은 생선 굽듯이 살짝 통치하라. 그런데 작은 나라를 큰 생선 굽듯이 마구 들볶고 많이 태우면은 먹을 것이 뭐 있겠느냐.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 개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적인 주의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법률, 경제, 정치 또는 모든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몽땅 다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 작은 생선을 가지고 너무 들볶아 가지고서 다 태워버리면은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작은 정부, 정치 권력은 적게 다스리고 백성이 스스로 하는 길을 많이 남겨놓으라는 자유민권의 자유사상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려도 마치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자유사회 건설의 비전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자유의 철학이며 열려진 사회의 철학, 사회 철학의 기초로서 삼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